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버지도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아, 그게 아니고. 매번 이러시면 곤란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뚝. 안녕하세요. 노후지의 길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친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지는 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최봉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81년 퇴직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공장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작업실 한쪽에서 중고, 기계 2대를 돌리며 직원 2명과 함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돈으로 공장을 차린다고? 미친 짓이야. 주변에서는 모두가 말렸지만 저는 품질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낮에는 제품을 만들고 밤에는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직접 제품을 설명하고 거절당해도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천몇 년간은 적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제 통장은 늘 바닥이었지만 한 번도 월급을 밀린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생활비를 줄여가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10년 후 그 노력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로 선정되던 날, 매출은 30억 원을 넘었고 직원 수도 50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번은 대기업 품질관리팀이 공장을 실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했죠. 심사원 중 한 명이 제품에서 미세한 흠집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폐기합니다. 그 말에 심사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결국 우리 회사는 품질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상장은 지금도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아들 학비와 딸의 학원비, 생활비까지.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장에서 일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골프 약속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그 시간이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 가족에게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아들은 미국 대학에 합격했고 딸도 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가끔 아내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밖에 모르잖아. 가족은 뒷전이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그때는 정말로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미국 대학에 진학한 뒤 졸업하자마자 현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커리어도 순조롭게 쌓아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딸은 국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유명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우리 애들 정말 잘 키웠다. 당신 덕분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그때까지도 저는 가족이 늘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바빠질수록 그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유학 생활을 마친 뒤 미국에서 정착했고 딸은 취업하자마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조차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요즘 당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쁜 거겠지. 시간 나면 다시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냐?
아빠가 내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어. 아들은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우리 딸, 요즘 잘 지내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내려갈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이들이 바쁘니 그렇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음 한편으로 쓸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거래처에서는 결제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 덕분에 버티고는 있었지만 매달 빠듯한 자금 사정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직원들 월급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제 급여를 포기하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꺼냈으며 회사를 유지했죠. 사람들이 먼저야. 내가 조금 더 버티면 된다. 그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무리했던 걸까요? 문서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몸을 가누기 힘들어졌고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운이 좋으셨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병원에 있어. 몸이 좀 안 좋아졌어. 아들은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런데 지금 제가 출장 중이라서요.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라.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병원에 좀 입원했어.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아프신 거는 아니죠. 죄송한데 입원은 못 찾아뵐 것 같아요. 미안해요. 대신 통화 자주 할게요.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가족이 이렇게 멀어졌다는 사실에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모든 걸 바쳐 이룬 가족인데 이제는 그들에게조차 기댈 수 없나? 병실 한편에 놓인 깨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과 아내의 얼굴은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사진을 조용히 뒤집으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회사와 가정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회사 운영 자금까지 빠듯해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이제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돈을 아껴 써야 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확인해 보니 그 돈은 가정 계좌로 이체된 뒤 아내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지? 생활비라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돈들 어디에 쓴 거야? 생활비로 쓰기엔 너무 큰데.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쓸 일이 좀 있었어. 당신은 너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에 울린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식거래 알림 추가 매수 실패.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는 아내의 컴퓨터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거액의 주식 손실 내역이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했고, 손실이 날 때마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며 상황을 감추려 했습니다. 메일함에는 거듭된 손실 보고서와 잔고, 부족 알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이 회사에서 나간 거였다고? 저는 아내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왜 그랬어? 회사 돈에 손을 대는 건 안 된다는 걸 너도 알잖아. 아내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 했던 거야. 당신은 회사밖에 모르잖아. 나도 가족을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 그 말에 저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망치고 있는 게 내가 한 짓이야. 하지만 아내는 되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몰라. 늘 당신 마음대로만 했잖아. 불행 중 다행으로 아들은 미국 대기업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딸은 국내에서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조금만 도움을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내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요즘 돈 쓸 데가 많아요.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저는 실망감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많이 의지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조금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지만 아들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며칠 뒤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요즘 많이 어려운데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딸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요즘 저도 돈이 빠듯해요. 아빠가 조금 더 알아서 해보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급한 불을 꺼야 했기에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했어. 저희도 각자 삶이 있는데 아빠가 너무 의지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딸은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빠도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말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제가 이제는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점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와의 충격을 뒤로하고 다시 아내의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이고 지금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이 상황을 잘 넘겨보자. 나도 잘못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할게. 제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넸지만 아내는 멍하니 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이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앞으로는 돈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이 상황을 함께 해결하자.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제게서 마음을 돌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식거래 알림 잔액 부족으로 거래 실패.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내의 컴퓨터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거액의 주식 손실 내역과 우리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위해 아껴둔 돈뿐만 아니라 제 비상금 계좌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계속 벌이는 거냐고. 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당신은 늘 회사밖에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한 것도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였어. 그 말에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런데 왜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결국 다 망치고 있는 거냐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책상에 놓인 이혼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 서류에는 집과 회사 자산, 그리고 남아있는 예금을 나누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나 미안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저를 철저히 짓밟고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들고 문을 나설 때 저는 그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공장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점점 기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직원들만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거래처로부터 온 독촉 전화를 받고 하루 종일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묵묵히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한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너희는 걱정 말고 맡은 일에 집중해줘. 하지만 점점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앉아서 쉬자. 의자를 당겨 앉으려는 순간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누구 빨리 119에 연락해요. 서둘러 달려온 직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의식을 잃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병실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은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고 머릿속엔 병원에 실려오기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발견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내 몸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머릿속에는 가족들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것도, 자식들이 냉담하게 굴었던 것도 모두 제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퇴원 날짜가 다가왔지만 저는 공장과 회사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기까지 쌓아온 세월과 함께했던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퇴원 전날 변호사와 만나 회사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장님, 현재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려면 남아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를 비롯한 설비와 공장 부지를 정리하면 최소한의 빚은 갚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다. 다음 날 병실 복도에서 옆 병실의 노신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최 사장님 맞으시죠?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20년 전 작은 하청업체에서 품질 관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와 거래하던 작은 공장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그들에게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래를 끊지 않고 도와줬던 일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과장님이세요? 제가 놀란 얼굴로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품질 관리 자문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주 2회라도 오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배움을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인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의 경험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자산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사장님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묘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와의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공장 부지는 매각되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 병실의 노신사와의 약속대로 저는 매주 한 번 그가 운영하는 공장을 방문해 품질 관리와 생산 효율성을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휠체어를 타고 작업 현장을 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발음도 점차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량이 발생한 원인은 작업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라인 설계를 조금 바꾸면 해결될 겁니다. 제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젊은 직원들의 눈빛은 진지함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잃었던 자신감과 보람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의 자문 활동이 입소문을 타고 다른 중소기업들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님, 우리 공장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요청들에 응하다 보니 어느새 제 일상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님, 품질 관리와 경영에 대한 경험을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가진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강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섰을 때 과거의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년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걸.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건 희생을 절제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신 내 삶을 위해 일정 부분은 남겨둬야 합니다. 자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잃는다면 노년은 더 힘겨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너무 기대기보다는 그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취미를 갖거나 노후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은 희생과 의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내 삶을 나 자신을 위해 설계할 때 진정한 행복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지혜와 깨달음을 전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